자, A는 2의 40제곱, B는 3의 30제곱, O는 2의 20제곱. 저거를 직접 대소 비교하기는 숫자가 너무 크죠? 저럴 때 지수법칙 쓰라고 있는 건데 어떤 지수법칙 써야 되냐면 이 지수법칙 있죠. A의 뭐 M제곱의 N제곱. 그러면 이게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A의 M 곱하기 N제곱 혹은 A의 N제곱의 M제곱. 자, 이 지수법칙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곱을 또 소인수분해야 하잖아요. 네. 저기는 40, 30, 20의 최대 공약수가 10인 건 아시겠죠? 이걸 다 10으로 조합을 짜야 돼요. A는 2의 4제곱 곱하기 10, B는 3의 세제곱 곱하기 10, C는 5의 제곱 곱하기 10. 이렇게 한 다음에 네, 곱으로 처리한 다음에 이렇게 얘는 2의 4제곱에 10제곱, 얘는 3의 세제곱에 10제곱, 5의 제곱에 10제곱, 이런 지수법칙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 값은 16의 10제곱, 이 값은 27의 10제곱, 이 값은 25의 10제곱. 똑같은 거듭제곱일 때는 밑이 큰 쪽이 큰 숫자겠죠. 제일 큰 거는 B, 그 다음은 C, 그 다음은 A. 네, 이 답을 고르시면 돼요. 2번이 정답이네요. 우유를 2리터 우유를 컵 4개 같은 양으로 똑같이 나눠 담아요. 한 개 컵에 담긴 우유의 양이 2의 P제곱 곱하기 5의 Q제곱일 때 P 플러스 Q값. 리터를 밀리리터로 바꾸는 거죠. 리터를 밀리리터로 바꾸면 몇 밀리리터? 1000ml. 이 정도 단위는 아시죠? 1리터가 1000ml. 니네 뭐 우유 먹었을 때 1000ml 그러잖아. 그게 1리터짜리는 1000ml짜리를 보통 우리가 1000ml짜리, 500ml 이런 게 그게 주로 이 단위를 쓰는 거죠. 그럼 2리터니까 2리터는 2000ml. 그럼 이 2000을 소인수분해해서 2와 5의 조합으로 짜란 얘기잖아. 근데 2000은 2 곱하기 1000이고 1000은 10의 세제곱이고 그럼 얘는 2가 여기다 쓸까요? 2가 한 번, 10의 세제곱은 2가 3번, 5가 3번이죠. 결론 10의 4제곱이네요. 10의 뭐예요? 2의 4제곱이네요. 5의 세제곱. 괜찮습니까? 따라서 이게 2의 P제곱, 5의 Q제곱, P는 4, Q는 3 이렇게 만들어지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x제곱 y 5제곱, 부피가 2파이 x 5제곱 y 12제곱인 원기둥의 높이를 구하랍니다. 원기둥의 부피가 나와있네요. 원기둥 부피 구하는 공식은 뭐죠?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공식.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근데 이 밑넓이가 원 아닌가요? 네. 원이잖아요. 그럼 원넓이 구하는 공식은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h. 이게 부피 v를 구하는 공식이었죠. 네. 그럼 여기 맞춰서 이제 숫자를 써보면 부피는 2파이 곱하기 x의 5제곱 곱하기 y의 12제곱. 우변은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이게 반지름이에요. 이 반지름을 제곱하라는 얘기잖아요. 반지름의 제곱. 그럼 지수가 내려오면서 x의 4제곱, y의 10제곱 곱하기 h. 그럼 h를 구하려면 이걸 약분시키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곱하기 되는 걸 지워서 h를 구하려면 약분합시다. 여기 h 지워지고요. 파이 하나 지워지고. 그럼 여기 x 4제곱 다 지워지고 여기는 x가 하나 남죠. y 10제곱 다 지워지고 여기는 y가 2개 남네요. 끝났네요. h는 왼쪽 남아있는 거 2 x y의 제곱. 이게 높이가 됩니다. 이거는 저번에 한번 선생님이 이거 비슷한 문제를 설명드린 적 있었죠.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놓치지 않도록 시험에도 잘 나오는 문제고 나오면 좀 어렵게 친구들이 잘 틀리는 문제니까 저렇게 3의 x제곱 플러스 2는 지금 이런 문제에서는 같은 부분이 공통적으로 나오잖아요. 찢어져야 됩니다. 3의 x제곱
3의 x제곱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x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더하기 3의 x제곱. 이게 117. 괜찮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적당히 치환합시다. 왜냐면 정말 치환 얘기했었잖아요. 중3 거 하면서 얘기했지만 얼마 전에 비슷한 문제 풀 때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치환. 누구를 치환? 3의 x제곱을 간다는 문자 뭐 a 이런 걸로 치환하세요. 문제 안 겹치게. 그럼 얘는 몇 a죠? 그냥 3의 x제곱이 a로 바뀐 다음에 그 앞에 얼마 곱해져 있어요? 9a. 얘는 몇 a? 3a. 얘는 그냥 a. 그죠? 9a 더하기 3a 더하기 a. 이게 117. 합치면 13a. 얘가 117. 양변을 13으로 나누면 a는 얼마예요? 9. 근데 이 a 값을 구하면 문제인가요? x 값 구하는 문제잖아요. 그럼 다시 원래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그럼 집어넣으면 3의 x제곱이 9. 3을 몇 번 곱해야 9가 나오나요? 2번. x는 2가 정답이다. n자리 자연수의 각자리 숫자의 합을 m이라고 했을 때 m 플러스 n의 값을 계산하시오. 이게 각자리 다시 합시다. 네. 아니 했던 문제를 또 질문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혹시 착각을 하나 싶어서 약간 뭐 데자뷰처럼 꿈에서 보고 나서 혼자 딴소리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n자리 자연수의 각자리 숫자의 합이 라지 m, 스몰 m일 때 m 플러스 n의 값을 계산하시오. 이제 자릿수 계산하는 문제니까 당연히 2하고 5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4는 필요 없고 3도 필요 없어요. 근데 3은 어차피 분리를 해야 될 것이고 4는 2의 거듭제곱으로 4의 세제곱은 2의 제곱의 세제곱이 되죠. 2의 6제곱. 얘는 2의 6제곱 곱하기 5의 4제곱이 돼요. 이렇게. 자, 근데 해야 될 거는 2와 5의 횟수를 같이 맞춰야 되죠. 최대 몇 번 맞추나요? 4번이죠, 4번. 2는 6개는 했지만 5가 4개밖에 없기 때문에 더 곱할 수가 없어요. 그럼 3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에 2의 4제곱 곱하기 5의 4제곱 해서 얘네들 이제 지수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요, 따로 계산하셔야 돼요. 이제 필요 없는 지수로 묶이지 않는 나머지 것들이니까 9, 4, 36 곱하기 10의 4제곱. 그럼 얘는 36 곱하기 1, 0, 0, 0, 0. 36 앞에 붙고 0 4개. 몇 자리 자연수예요? 6자리 자연수. n값이 6. 각자리 숫자의 합. 각자리 해봐야 뭐 0이 쭉 배열됐고 36만 더하면 되니까 m의 값은 9. 2를 더하면 15.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 AC가 서로 같은 이등변 삼각형에서 각 A를 X, 각 B를 Y라고 했을 때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된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등변이니까 여기 Y면 여기도 Y지 않을까요? 그리고 X라는 각과 Y라는 각과 Y라는 각을 합치면 180도가 되죠? 네. 그럼 이건 X 플러스 동량 처리가 되니까 2Y는 180. 그럼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80. 양변 2로 나눠서 옵식을 Y로 정리하라는 뜻이었잖아요. 2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82로 나누면 90. 그러므로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B 값은 B는 상수값 90. 그 둘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90. 약분하면 마이너스 45. 똑같이 전궤도로 다음 그림과 같은 전궤도로 만든 직육면체에서 평행한 두 면에 접힌 다항식의 합이 서로 같다. 이거 색칠해주지 않았나요? 이게 친절하게 색칠까지 해줬는데 직육면체를 이렇게 접으면 마주보는 면, 평행한 면, 혹은 마주보는 면, 얘랑 얘랑 마주보고 얘랑 얘랑 마주보고 얘랑 얘랑 마주본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했죠.
그들의 합이 서로 같을 때 다항식 A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위에 보이는 면과 아래 보이는 면의 합이 이쪽 면과 이쪽 면의 합과 같다. 그런 뜻이죠. 마치 이걸 만들면 이런 식의 이제 직육면체가 만들어지고, 이런 식의 직육면체가 만들어지고, 뭐 예를 든다면 여기가 여기가 x-3이면 마주보는 면, 이게 밑면이 되겠죠? 3x제곱 플러스 x. 얘네들이 위아래 나와 있는 부분을 합친 값은 여기를 약간 앞뒤로 볼까요? 앞뒤? 좌우로 봅시다. 헷갈리니까. 여기를 만약 a로 둔다면 여기가 4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다는 뜻이죠. 그럼 위아래 넓이 위아래의 합이나 좌우의 합이나 그 합이 서로 같다. 이걸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식으로 우리는 세우시면 돼요. 그럼 a 더하기 4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얘는 3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x 마이너스 3과 같다. 이항을 하면 되겠죠. a는 얘를 동량 처리해보면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고 이항을 하면 이렇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 다항식 a는 이렇게. 아마 의미를 좀 해석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질문이 아마 많이 나왔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어느 반의 수학 점수를 조사하였더니 남학생 X명의 평균은 60점, 여학생 20명 평균은 Y점. 이 반 학생 전체 평균 점수를 M이라고 했을 때 Y를 X와 M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죠. Y가 뭔지를 봐야 돼요. 여학생의 평균이에요. 여학생의 평균을 남학생 인원수와 그 다음 전체 평균값을 통해서 나타내시오. 어쨌든 X와 M에 대한 관계를 표현하는 뜻인데, 이거는 어쨌든 구분해야 되잖아요. 남학생, 여학생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쓸까요?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네. 전체. 여기는 인원수. 그 다음에 평균. 써봅시다. 남학생 인원수 몇 명이에요? X명. 여학생 인원수 20명. 그럼 전체는 몇 명이에요? X 플러스 20. 남학생의 평균 60점. 여학생의 평균 Y. 전체 평균 60 곱하기 아니네. 아니에요. 자, 총점도 해봅시다.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총점이 중요하거든요. 총점은 우리가 보통 평균 구할 때 어떤 공식을 쓰죠? 전체 인원수분의 총점. 그럼 평균이 나오죠? 그럼 따라서 총점을 구하려면 그 인원수 혹은 뭐 과목의 개수, 여기서는 인원수로 봐야 되겠죠? 인원수 곱하기 평균. 그럼 만약 남학생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면 남학생 인원수에다가 남학생 평균을 곱하면 남학생 총점이 나옵니다. 남학생 인원수 X, 남학생 평균 60. 그럼 60X가 남학생들의 총점이 돼요. 여학생들의 총점은 20Y. 전체 총점은 M 곱하기 X 플러스 20. 네, 이렇게 뭐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이들에 대한 관계를 이제 써야 되는데, 전체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전체 평균 아니면 그냥 전체 총점을 합시다. 전체 총점을 어떻게 계산하죠? 이 구조에서 전체 총점은 전체란 게 누구예요? 남녀 전체잖아.
그럼 전체 총점은 남학생의 총점에다가 여학생의 총점을 덧셈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남학생들 니네 총점 얼마야? 몇 점이요? 여학생 니네 총점 몇 점이야? 합쳤어요. 그럼 전체 총점이 나오겠죠. 괜찮아요? 네. 그럼 전체 총점 m 가로 x 플러스 20은 남학생의 총점 60x 더하기 여학생의 총점 20y. 분배해 볼게요. mx 플러스 20m은 60x 더하기 20y. 따라서 20y는 그럼 식을 y로 정리하라고 했잖아. y를 x와 m에 대한 식으로 표시하시고 있으니까 식을 y는 하고 쓰란 뜻이에요. y는 어쩌고 저쩌고. 그럼 얘가 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동량 처리되죠? 이게 넘어가면 일단 쓸까요? mx 플러스 20m 마이너스 60x가 되고 이렇게 되면 여기는 mx와 여기 있는 마이너스 60x는 x라는 동량 처리가 되죠. 그래서 20y는 동량 처리할 때 앞에 있는 개수 x 앞에 있는 m이 있고 여기 x 앞에는 마이너스 60이 있으니까 얘를 붙이잖아요. 계산할 수 있으면 계산하는데 계산 안 되니까 그냥 붙이기만 하죠. 이렇게 플러스 20m 양변을 20으로 나누게 되네요. 20 나누시고 여기도 20 나누시고 여기도 20 나누시고 그럼 약분 내시고 y가 남으시고 20분의 m-60 x 20 약분하면 플러스 m.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됩니다. 머릿속은 쪼개지고 있죠? 가로 세로로. 아 저게 뭐야. 오. 근데 이게 얼마나 단순한 문제냐면 남학생 10명, 여학생 20명, 남학생 평균 5점, 여학생 평균 6점. 그럼 남학생의 총점 50점, 여학생 총점 120점. 남학생의 인원수 10명, 여학생 인원수 20명 합치면 30명. 됐니? 네. 그럼 평균 몰라서 x라 씁시다. 총점 몇 점이에요? 170점. 그럼 전체 평균 구하시오. 그러면 전체 인원수분의 170 약분하면 3분의 17. 이 내용이야. 단순하잖아. 개념은 굉장히 단순하다니까. 근데 이게 어려운 거야. 개념은 단순해요. 근데 여기다 막 이상한 문자를 때려 박아 놓으니까 그 왠지 어려워 보이는 것뿐이지. 개념만 정확히 잡혀 있으면 하나도 어려울 건 없는 문제입니다. 결론 여러분이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숫자로 표현되는 건 잘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희는 이제 문자를 때려 박아 놓으면 알고 있는 것도 여러분 헷갈리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만의 문제는 아니야. 다 그래 원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어느 정도 쉬운 예가 나와 있으면 그 예는 잘 활용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어려운 개념으로 어려운 예를 들어서 설명하거나 지금처럼 문자를 집어넣기 시작하면 알고 있는 것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단편적인 부분, 지식이라는 게 여러분 보기에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보일 때도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단편적일 때가 많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알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굉장히 단편적인 경우가 많아요. 어려운 말을 쓰고 있죠? 김 선생님이. 쉽게 말하면 착각일 때가 많다는 얘기야. 난 알았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그 정도 쉬운 내용, 그 정도 쉬운 숫자 가지고는 안 거야. 근데 똑같은 말을 어려운 것들을 갖다 박아놓기 시작하면 이제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알았다는 거에 대한 착각. 그래서 공부를 잘 하시려면 그 알았다는 거에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내가 정말 알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변형해서 지금처럼 문자를 어렵게 배열하거나 그러면 알고 있는 내용마저도 헷갈리고 있다면 냉정히 말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하시면서 논리력을 추구하는 겁니다. 논리적인 사고. 수학을 공부하면서 논리를 공부하는 거죠. 국어를 배우면서 논리를 배우는 게 아니고 가끔 애들이 착각하는데 수학을 배우면서 논리력을 쌓는 겁니다. 원래 남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 이게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단편적으로 아, 그러면 이거 아닐까라고 단편적인 생각하지만 논리가 추가된 사람은 분류하기 시작해요. 그렇다고? 그렇다면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 그런데 논리력이 없는 사람은 덮어놓고 자기가 생각이 나는 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거 아니야? 이 생각이 이제 단순해진다는 얘기죠. 하지만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이 복합적인 사고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게 돼요. 수학은 그런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중학교 문제보다 왜 고등학교 문제가 어렵냐면 고등학교 문제가 훨씬 더 많은 논리력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중학교 때는 네가 어느 정도 단편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숫자 대입하거나 뭐 따닥따닥따닥따닥 딱딱딱딱 답땡 떨어지잖아. 근데 고등학교 하면 이런 문제보다 어려운 문제들이 뭐가 많으냐면 단순한 사고로 지금까지 답을 구해왔는데 그 단순한 사고를 무참히 깨야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나는 생각을 당연히 여기까지밖에 못했는데 나중에 뭐 안 풀려서 설명이나 해설지를 봤더니 분류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그럼 나는 거기서 이제 약간 멘탈이 무너지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야 된다고? 왜? 근데 듣고 보니까 그래, 그럴싸해. 그러네. 듣고 보니까 이거 분류를 했었어야 되네. 내 생각이 굉장히 단순했고 조금은 부족한 사고의 깊이가 얕았구나라는 걸 뒤늦게 깨우쳐요. 근데 이제 문제가 깨우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 문제는 그 깨우쳤어. 아, 그렇구나. 다음 문제 또 가면 또 내 생각의 깊이가 깊지 않은 거예요. 내가 깊이 하고 싶어 안 하는 게 아니고 내 딴에는 많이 고민한 거야. 근데 내가 떠올릴 수 있는 상황은 이게 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설명을 드리니까 그게 아니고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뒤늦게 보면 아, 그러네. 이게 너무 잦은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문제를 풀다 보면 애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단편적으로 문제를 풀리는 게 아니고 이제 논리적인 상황을 통해서 복합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의식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애들이 많이 힘들어해. 차라리 그냥 계속 풀면 좋아진대. 그러면 그냥 주구장창 풀면 돼. 근데 실제로 고등학교 문제는 주구장창 풀어서 올릴 수 있는 수준이 한계가 있어요. 계속 푼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많이 풀어야 돼. 많이 푸는데 많이 풀면 스스로 자꾸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 지금 여러분 이제 지금 얘기했던 거 문제처럼 질문했었어. 질문했어. 알았어. 알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착각이야, 착각. 알았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 내용을 활용해보고 내가 놓쳤던 거는 그런 개념을 잘 따라 움직이고 숫자만 따라 움직이지 말고 선생님 풀이를 보면서 그 다음 단계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 다음 단계 알았어 이게 아니고 내가 어디서 놓쳤었는지 나는 왜 그걸 생각 못했었는지 이런 거를 밑바닥부터 지금부터 공부를 해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좀 더 깊은 사고력을 요구하거나 논리력을 요구할 때 스스로가 분류할 수 있게 되고 그 분류를 익숙하지 않아서 적응이 안 됐을 뿐이지 두려워하지는 않는다고. 근데 어릴 때부터 그런 연습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익숙하지 않은 게 아니고 두려워해. 내가 다음에도 저런 논리적인 사고나 복합적인 사고를 못할까 봐. 내가 안 해본 게 아니거든. 나도 생각을 많이 하고 문제를 푼 거거든. 근데 보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훨씬 더 많더라는 얘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두려움에 떨어요. 나 다음에는 못 풀겠는데? 이거는 해설지를 보고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었으니까 아는 것 뿐이지 나한테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이 문제를 변형해서 또 다른 형태로 출제해서 나한테 또 다른 논리력을 요구한다면 나는 과연 풀 수 있을까? 두려움. 그때부터 애들이 성적이 천천히 떨어지거나 자신감이 이제 결여되기 시작하죠. 그럴 때 주춤할 수는 있지만 주저앉으면 안 돼. 다 그래. 한 번씩 다 그런 걸 겪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더 깊은 그런 복합적 사고를 요구하는데 그런 게 누구한테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학원 좀 다닌다고 그런 복합적 사고나 논리력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학원이나 그렇게 말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냥 딱 세 글자만 떠올리면 돼. 사기꾼이야. 절대 논리력이나 복합적 사고에서 발생하는 창의력, 응용력은 학원 다닌다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깨우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학원을 다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공부하면서 어떻게 공부하느냐, 그 내 부족한 게 뭐였는지 캐치하고 그걸 스스로 개선하기 위해서 똑같은 문제라도 같이 틀렸어. 이 문제랑 같이 틀렸어. 어떤 친구는 선생님 풀이를 보면서 그냥 이해만 하는 거예요. 저렇게 표 그리면 좋대던데. 나도 다음에 표를 그려볼까? 그리고 뭐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하면 맞네.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네.
이렇게 하면 백날 첫날 공부해도 논리는 안 생깁니다. 백날 첫날 안 생겨요. 그럼 뭐부터 따졌어야 되냐면 아까 말했던 이런 거 있죠. 굉장히 쉬운 사고. 쉬운 사고에선 할 수 있었는데 왜 어려운 사고에서 못했었는지,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굉장히 단편적인 쉬운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었는데 문자를 때려 박아놨더니 막 흔들리고 있다는 뜻은 일단 이런 기본적인 틀부터 먼저 익히시고 그 다음에 문자가 들어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 문제는 어려워질 테니까. 그러면 문자 몇 개 들어오고 몇 개 모르는 내용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내용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개념만 꽉 잡고 있다면 그런 거 들어와도 머릿속에 뭘 떠올리면 되냐면 계산만 더럽겠구나 만 떠올리면 돼. 계산이 지저분하겠네. 하지만 개념은 별게 없겠네. 조금 참을성을 가지고 계산 능력만 정확히 이어가자. 그러면 이 문제는 풀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애들이 이제 계산이 지저분해지면 뭘 생각하죠? 대부분 다? 계산이 복잡하게 시작해.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잘못 풀었나? 왜 이렇게 계산이 복잡하지? 보통 자기 경험적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면 둘 중에 하나거든. 진짜 복잡한 계산이거나 아니면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아서 이상하게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상한 풀이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잘못 풀었나? 다시 풀어야 되나?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은 이런 데 생기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통해서 정확한 개념을 익히고 그 익힌 개념을 어떤 문제가 변형된다 하더라도 놓치지 않으려면 썼던 거 이런 거 있죠. 써보면 다 알아 니네도. 써주면 다 알아. 이걸 왜 몰라? 다 알지만 막상 적용하라면 그때그때 적용 못 하잖아요. 개념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그런 거에 주력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니네가 고2가 아니잖아. 니네는 중2야. 괜찮아. 언제든지 계산할 수 있어. 당장 내일까지 계산하거나 당장 다음 달까지, 당장 내년까지 하라면 힘들 수 있지. 근데 앞으로 니네들은 최소 2년 동안 갈고 닦을 시간이 있고 고등학교 3년 내내 다시 계산할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지금 선생님 얘기했던 게 굉장히 나도 알아. 이게 얼마나 추상적인 얘기인지. 뜬구름 잡는 얘기죠. 구름이 있어. 그걸 잡으려고 하는 거야. 잡혀? 잡힐 리가. 근데 눈에는 보이잖아. 뜬구름이. 구름이 보인다고. 잡으면 이제 솜사탕처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지. 하지만 잡으면 허공에다 그냥 헛손질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그런 말이야. 뭔가 좋은 얘기 같은 거고 뭔가 알아듣겠지만 막상 뾰족한 거는 없는 거야. 이건 미안하지만 내가 해주는 게 아니야. 말했잖아. 네가 노력으로 커버해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늘 좀 문제 풀다 말고 좀 말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수학을 가르치다 보면서 항상 늘 혼자의 갈등에 많이 시달려요. 재능과 노력이라는 갈등. 친구들한테 항상 말은 그렇게 하죠. 노력하는 자는 절대 이길 수 없다. 너희들 노력해라. 노력의 재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스스로 느껴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 다른 한쪽으로는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재능을 떠올려. 재능을. 이게 무서운 얘기다. 혹시 여기 이 중에서 나는 재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나는 재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한 명밖에 없네. 아니 나 지금 나 손 들었잖아. 나 손 들었잖아. 나 사람 아니야? 나 손 들었잖아. 나야. 그래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고 재능이 뛰어나지 않아요. 그 재능이 어디까지인지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뛰어난 거 아니야. 누가 좀 더 잘하냐 못하냐, 누가 좀 더 빠르게 이해하냐 못하냐 차이점이지. 재능이 뛰어나지 않다면 결국 노력으로 메꿀 수밖에 없어. 선택지가 없어 우리한테는. 네가 만약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노력 이상의 혹은 노력에 해당하는 것만큼 네가 축복받은 걸 수도 있어. 선생님 그런 친구들 예전에 몇 번 본 적 있거든요. 이건 녹화